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정말 지독한 황사죠.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한때 황사에는 삼겹살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속설이랍니다. 오히려 냉이나 미나리 같은 봄나물이 해독작용을 하고요. 무엇보다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요. 승진 시험에 자녀 취업에 계속 물만 드시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도 버텨보자고요. 좋은 날도 오겠죠. 황사도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합니다. 창문 꼭 닫으시고 4월 13일 목요일 디톡스 방송 김명준 뉴스파이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들이 사는 세상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은 들어봤습니다만 그들이 수영하는 세상 이거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수영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 레인은 제한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죠. 이 시간 외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요원이 바로 호루라기를 불면서 맞아요.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네. 경기도의 한 지자체장과 시의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 그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파주시 한 스포츠센터입니다. 네. 이곳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물청소 등을 하는 점검 시간이라 강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던 시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나가지만 여기서 두 남성만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파란색 수영복을 쓴 남성은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그 옆에서 목진혁 파주시 의회 의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수영 강사의 신호에 맞춰 목 의원이 물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가고 뒤이어 김 시장도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이 영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한 시민이 촬영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시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보는 저희도 지금 황당한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 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얼마나 지금 뿔따구가 나 계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뭐 시민 중심을 강조하며 출범을 하셨는데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일반 시민들은 다 나가는데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장에 많은 회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하냐. 진짜 저 사람들 뭐야? 라고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이 회원분이 찍었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한데 저런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재한 MBN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저 행동을 1월부터 3월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은 수영도 못하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두 아하.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런 행동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파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물론 경영은 위탁에서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러나 위탁에서 경영한 사람 입장에서 원래 원소유지인 파주시장이나 시의원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민들은 지금 수영을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본인 시장하고 시의원이 저런 행동을 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야 이거 엄청난 특혜 아니야? 이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MBN 취재 기자가 직접 그 수영장에 이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를 확인 요청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만 수업을 했고요. 샤워실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몇 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짧게 샤워장 인원 빠지는 시간까지만 잠깐 뭐 봐드린 적은 몇 번 있어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수영장 측은 아마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당사자한테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문제가 된 시장과 시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내용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강습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가서 샤워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그 샤워시설이 너무 많이 붐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시민들이 자기까지 나가면 불편해할까 봐 안에서 10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샤워실이 붐빈다고 하면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를. 네.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나가는 화면에 이 김경일 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두 번 그랬을 뿐인데 황제 수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고 진실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게요. 이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시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저렇게 한 건지 시민들을 위한 핑계로 개인 강습을 받은 건지는 시민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김경일 파주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황제 강습이라니요 라고 웃음 표시 이모티콘을 올렸어요. 출근 전에 이용하던 수영장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습 직후는 샤워장이 붐벼서 시민분들께 불편은 드리지는 않을까 해서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입니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 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을 무슨 또 영어를 썼어요. 황제 수영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담아 놓으니 그 말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담아 놓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랍니다. 수영장에 카메라를 들고 오는 기자를 발견하고 혹시라도 시민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봄날 벚꽃 만개한 항령산 둘레길의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참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지금 뭐가 본질인지 모르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10분 정도 다른 시민분들, 다른 수영장 회원분들 나간다면 한 10분 정도 한 거니까 괜찮다. 1시간 정도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매일도 아니다. 그럼 괜찮다. 김경일 시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1시간 동안 수영 강습 받으셨다던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게 강습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요. 3개월 정도 수영 강습을 받으셨었다고. 3개월을 다니질 않았어요. 한 2주 다녔나? 근데 그 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거기 원래 8시부터 1시간 동안 소독이라서 강습 못 받는 시간인데 강습 받으셨다고. 선생님 그럼 강습을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잠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 건가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행사에 갔나 봐요. 뭐 무슨 행사인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 근데 일단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의 글쎄 해명 일단 죄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3개월 정도 강습 받은 게 아니라 한 2주 받았다. 그리고 뭐 특혜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다른 분 나간 다음에 받은 것도 다른 분들 샤워 편하게 하시라고. 왜? 시장이 샤워실 들어가면 시장님 먼저 샤워하세요.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좀 변명이 옹색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뭐 아닌데 2주는 했다. 2주는 뭐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변명을 둘러대는 것도 너무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다 선출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소위 특권 계층 같은 이런 이제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수영도 하면서 무엇이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뭐 사람이 너무 많은지 붐비는 시간은 어떤지 샤워 시설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 그냥 보통 사람 눈에서 같이 좀 경험을 하고 뭔가 좀 행정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이런 게 결국 시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분들 샤워하는 동안 기다린다면 물 밖에 의자에서 기다리지 왜 수영해서 저렇게 혼자 수영을 합니까? 다른 회원분들은 저렇게 수영해보고 싶은 막 굴뚝 같은 걸 모르세요? 다 수영을 아무도 없을 때 수영하는 상상하잖아요. 나도 이 넓은 수영장에서 나도 한번 영화처럼 해보고 싶다. 그런데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작년에 당선됐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3년 뒤에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 어떻게 오늘의 이 장면을 평가할지 뉴스파이터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4시 반을 넘어섰고 31분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 없던 바로 그 방송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 대전에서 난리가 났다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한 20대 남성의 운전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달리던 경차 한 대가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크게 방향을 꺾더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역주행 들어갔죠. 어머, 세상에 알고. 놀란 차량들이 황급히 피해가지만 네. 그만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어허. 그런데 이 네. 역주행 운전자의 아이고, 황당한 부딪혔네요, 행태.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역주행 운전자의 황당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경찰이 지금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계속 거부를 합니다. 어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달려오는 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머. 경찰이 말리자 욕설까지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는데 참 네. 황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 역주행에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경찰들이 제재를 한데도 난동 지금 무슨 3종 세트예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딱 봐도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안지용 기자님. 정말 저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범법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아하. 자, 이 일은요. 어제 새벽 5시 25분쯤 대전 시내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하기 시작을 하죠. 마주 오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근데 차에서 내리니 만취한 20대 남성 네. 바닥에 앉더니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이 역시 범법행위죠. 네. 그러다 돌연 일어나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또 다른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위험한 모습의 경찰이 남성을 말리자 이제는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아하. 경찰이 남성을 인도로 끌고 갔지만 이 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이거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남성의 난동 모습이 담긴 영상 좀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디? 위험해요. 하지 마요. 괜찮다고. 위에서 먼저. 뒤로 가요. 뒤로 가야 되면 여기 괜찮다고요. 하지 마요. 네? 올라가. 네? 올라가.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저 남성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부모님한테 효도 잘 하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 저 남성 난동 부린 탓에 결국 음주 측정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음주 측정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현행범 체포가 된 건데요. 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는 했는데 3차례 다 거부를 해서 결국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서 와서도 아프니까 병원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이 단순히 지금 면허 취소, 면허 어떤 음주 측정 거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작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가 돼서 무면허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어요. 지금 작년 2월에 저렇게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허 취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무면허 상태였다는 거죠. 아하. 심지어 본인 차량도 아닌 렌터카였다고 하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는 면허를 가지고 빌리게 되잖아요. 어머,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지금 많이 다쳤습니다. 팔과 목, 허리 등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저 피해 운전자는 지금 무슨 날벼락입니까? 차가 상당히 부서졌어요. 그런데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감지가 된 상태에서 측정기 들이대면서 추적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거부를 해요. 한 차례 걸쳐서 안 오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스티커를 발부해버려요. 측정 거부한 자체가 범죄이라는 얘기지. 술이 좀 많이 취한 상태고 경찰서 와서도 막 좀 술 한잔도 피우고 신원고 좀 받고 일단 지가조치를 했어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저 남성 지금 2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런 짓을 하고 다녀요.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저기 역주행, 음주 측정 거부, 또 중간에 다른 차로 이제 뛰어가려고 했던 아마 도주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난동까지 결국은 우리는 다 이제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한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는 충동적인 마음은 있지만 그게 이제 전두엽에서 이성이 그거를 갖다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데 술을 마시면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저도의 충동적 행동을 절제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도 어쨌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하고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는데도 술을 마시는 거 보면은 술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동 조절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발요. 뭐 우리나라 기술 하면 우리나라 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음주 상태에서 핸들 잡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그런 기술 좀 빨리 내놓으세요. 왜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급기야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까?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허주호 변호사님.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도심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지난 2일 새벽 대전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 작은 화재들이 잇따라 발생을 한 건데 단순한 어떤 화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흰 셔츠 입은 남성 보이세요? 쪼그리고 네. 앉아서 불꽃이 튀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라이터로 뭔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발화를 하는 것 같고 자리를 유유히 피하는데요. 네. 뒤쪽에 보세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 화재가 발생을 어머, 하고 어머. 맙니다.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요. 이 불꽃과 연기가 일어나는 걸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쳐다보고 네, 저기 있네요. 있어요. 네. 그러더니 그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불은 다행히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서 출동한 네. 소방관들에 의해서 10분 만에 진압이 됐는데요. 네. 이 남성이 불과 40분 전에도 또 다른 곳에서 불을 내고 이동을 했던 그런 사실이 또 CCTV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 저 이건 좀 불이 장면인 것 커요. 같습니다. 네. 네, 저게 첫 번째 방화였고 어허. 앞서 본 것이 두 번째 방화인데 네. 이 두 번째 방화를 저지르고 40분 뒤에는요. 또 1km 정도 떨어진 다른 도로에 또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도 저렇게 길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발견한 시민들이 달려와서 소화기로 불을 끄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 여기저기 불을 내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보는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안진용 기자님 동일한 사람이 3차례 불을 냈다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3차례에서 그나마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째 방화 직후에 검거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방화범의 검거 과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하, 네. 앞선 방화 사건에도 출동했던 화재 조사관입니다. 그런데 3번째 방화 때 먼 발치에서 불 끄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상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용의자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네, 이 방화를 저지른 건 30대 남성으로 처음에는 행인이라고 발뺌했지만 지금 원안에 지금 검거해서 가는 모습인데요. 네. CCTV를 확보했다는 화재 조사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화재 조사관의 눈썰미가 정말 상당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상황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검거하게 됐는지 화재 조사관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차 현장 갔을 때 거기서 따로 이렇게 화재가 날
그런 우려가 없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현장 갔을 때 바로 현장에서 CCTV 확인을 해서 연쇄방화 용의자 특정을 했어요.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주변에 있을 확률도 높고, 이분 복장이 이제 위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인상착의랑 복장 착용하고 있는 게 똑같아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체포를 일단 했습니다. 자, 최재문 교수님, 만약에 저 때 붙잡지 못했으면 그날 밤에 4번째, 5번째, 6번째 불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저 거리만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 살고 있는 바로 옆이에요. 그러네요. 저기서 불을 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알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의 이 눈썰미가 얼마나, 아까 지금 영상 보면서 우리 김명주 연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해서 잘 그러니까요. 찾게 생겼어요. 네. 범인 잘 찾았고 네. 또 하나 바로 CCTV 확인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인상착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옷에 뭐 얼굴은 잘 확인이 안 되더라도 위에 셔츠를 입었다, 그러네요. 바지를 무슨 색으로 입었다. 그래야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옷차림이나 체구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 잡으신 분은 너무 똑똑한 분이다. 네. CCTV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인상착의 확인한 다음에 바로 서치를 해서 잡았다는 점,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막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았기에 정말 망정이지.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수정 교수님, 불을 낸 사람은요, 저 나쁜 사람은 왜 불을 내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화재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일단 본인이 이제 불을 냈는데 불이 잘 타는지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거고요. 세상에. 아마도 이제 만일 이 사람이 방화광이라는 어떤 일종의 행위 중독 같은 게 있었으면은 아마 저 불을 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웅성웅성하고 이런 것까지 어쩌면 관람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에. 그리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 안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런 장면을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머.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대전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났었죠. 맞아요. 아마도 뭐 무슨 타이어 회사였던 것 네네. 같은데 경부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로 굉장히 그랬었죠. 큰 불이 일어났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큰 불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어머. 일종의 모방적 어떤 행위로서 지금 저렇게 계속 방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 당분간 지금 대전 그 인근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범죄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CCTV 등을 꼭 감시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방화범이 불을 지른 시간은 인적이 그나마 조금은 드문 새벽 시간대요.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저 방화범을 늦게 잡거나 또는 저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는 전신주 밑에서 그 부탄가스 같은 것도 폭발하는 장면도 보이고 전선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초기에 화재가 진압이 돼서 규모가 작았던 거지, 뭐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다면 큰 화재로도 발생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최재문 교수님, 대체 저 몹쓸 남성 왜 그랬답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물론 정확한 건 최명기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본인 주장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거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일단 경찰은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적용을 해서 구속 송치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면 약을 먹든지 본인이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요, 일단은 허준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 같은데 혹시 좀 처벌 무겁게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지금 방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왜냐하면 저게 본인은 어떤 장난 또는 그냥 범죄 심리, 이런 호기심 또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영웅심, 이런 걸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엄청난 인명 피해와 특히 저기 지금 환풍구 근처에서 전기 시설 같은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주변 상가로도 엄청나게 피해가 번질 수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방화 범죄는 당연히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모방 범죄에 대해서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에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요. 이 사람이 한 범죄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이전에도 이 남성 검거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계속 있었다는 그래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지금 3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방화범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연쇄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을 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면 마치 자기가 그 상황을 지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도 이 30대 남성 검거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반복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나서 검거 이후에 비슷한 화재는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남성이 이전에도 비슷한 어떤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적이 없는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그럴 같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붙잡혀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슨 무기징역 그런 거 받는 거 아닌 이상 최명기 원장 언니가 또 사회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혹시 방화 같은 게 무슨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혹시 중독 범죄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과거에 한 번도 이런 방화를 저지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올 겨울부터 우울증세가 있으면서 방화를 하게 되었고 본인이 충분한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의해서 충동 조절이 되어서 방화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말도 아주 일말의 개연성은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충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겨울 동안만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떤 분은 안 그러던 사람이 하루 종일 홈쇼핑에 의해서 박스를 뜯을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을 갖다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 기간 동안 20kg 이상 감정식으로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이 다음에도 우울증이 있었을 때 자신을 위한 충분한 방법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우울증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순수한 방화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심리치료, 정신적 치료도 병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마터면 큰 일이 벌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그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21세기에요. 남자도요. 안지용 기자님 악세사리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발찌 좀 차면 어때요? 좀 남편도. 발찌는 발찌인데 단순한 발찌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결혼한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네.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남편의 이상한 점을 하나 느낍니다. 뭘까요? 바로 남편이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24시간 발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발찌 사랑 대단한 거. 그렇죠. 네.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건달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는 후배들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을 받아서 차고 있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머, 근데 이 사파 보세요. 우리 사파 보면 반짝반짝 블링블링 빛나는 발찌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저 무슨 발찌? 지금 저거 우리가 저기 중범죄자 보는 전자발찌 아니에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아내분이 아마 탈북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쭉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는 정부기관 요원분한테 저거를 말씀드렸더니 저 의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게 어떤 전자발찌라는 걸. 네. 그런 다음에 한번 그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이름을 검색하니까 글쎄 성범죄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요. 어머. 그러나 남편의 핑계는 결국 뭐냐? 자기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남을 위해서 이제 대신 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전자발찌의 의미 같은 걸 처음에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맥락을 설명 안 한 거를 봤을 때 남편 측의 얘기의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 못 가서 탄로날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아내분이 이제 탈북 여성이에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자가 웬걸 발찌를 씻을 때나 잘 때나 외출할 때나 차고 다니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에 이 직원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발찌가 대체 뭘까요?
해서 성범죄자 알림 이 서비스에 접속해서 해봤더니 남편 이름 쳐봤더니 죄목이 뭔지 아세요? 특수 강제추행, 특수 강도강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라고 후배 대신에 찾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사람 거짓말해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8년 지금 형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 이 사람이요. 자기 부인 아내 명의로 카드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네. 아니 범죄도 특수 강제추행, 특수 강도 강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내 이름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신의가 안 생기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이 남편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아하. 자기가 뭘 잘했다고요? 잘했다고 집을 나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는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혈혈단신으로 대한민국으로 필사에 탈출했던 이 아내분. 그런데 이 무책임한 남편이란 전과자는 지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한 줄기 빛이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혼인 취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이게 혼인 취소랑 무효랑 일단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혼인 취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 법전에요. 민법에 이 가장 어려운 어떤 한정적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는 건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아주 근친간인 경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예 혼인한 것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이력 자체를 돌릴 수 있는 그럼 것이고 뭔가 이 주민 이 등본에 어떤 혼인했다는 이력이 아예 안 남는다 그 말인가요? 그건? 네, 혼인관계 증명서를 나중에 떼더라도 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그 그러네요. 이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뭐 사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취소 사유로 또 인정이 되는 아하.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과 이력을 숨기는 경우에는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아주 그래요? 높습니다. 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연봉 이 정도야 아니면 내가 빚이 이 정도 있을 때 조금 조금 부풀리거나 좀 숨기는 정도까지는 사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부간의 중대한 신뢰관계에 위반될 정도로 이 숨기는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결혼했던 이력을 속인다든가 이 사연처럼 전과 이력을 속이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아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위자료 1,500만 원 청구했는데 위자료는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어디 나가고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800만 원을 받을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원은 이 아내분의 손을 들어줬으니 그나마 한 줄기 빛을 이 아내분은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제목 보면 여러분 장난인 줄 아시죠? 오늘 만우절인가? 뭐 그러실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사연을 보고 이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 혹시 내 집 화장실에 갇혀봤거나 갇혀본 상상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상상을 왜 해요? 네. 만약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네. 혼자 화장실에 갇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일단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살려주세요. 뭐 밖을 통해 대화한다? 구조 요청한다? 네. 그런데 혼자 원룸 사시는 분들은 창문 없는 화장실이 그럴 사시는 수도 분들도 있겠네. 많아요. 맞아요. 보통은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옆집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휴대폰을 방에 놔두고 화장실 들어왔으면 저기요 휴대폰 좀 갖다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혼자 사니까.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네.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던 남성이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아하. 1제곱미터 남짓 불과한 좁은 공간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이 고장나서 갑자기 열리지 않는 겁니다. 어머. 그런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이게 실제 사진인데. 그 집 화장실이에요 진짜? 네. 그런데 저 좁은 화장실에
갇혀버리는데 핸드폰도 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필사에 탈출을 하려고 지금 막 사진에 지금 흔적이 아까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문짝도 긁어보고 천장을 심지어 뚫으려고 지금 저렇게 천장을 뚫고 탈출하려고 어머머. 시도까지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 남성이 사는 곳이 반지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도 없고 어머. 문이 워낙 튼튼한 곳이어서 이 성인 남성이 발로 차고 온몸을 부딪혀도 어머. 결국에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긁고 있나. 소금에 손 보셨죠? 막 부르트고 상처 났나 봐요. 저때 심정 어땠을까요?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아직 저희한테 들려주실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왜냐면 당시에 너무너무 봐보세요. 위에 화장실 천장을 막 뭐 긁거나, 왜냐면 영화나 만화 같은 뭐 톰과 제리 이런 거 보면 거기로 막 나가고 하니까 뭔가 거기로 나가고 막 쇼생크 탈 줄 막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짜봤는데도 화장실 문은 열리지를 않았고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게 누가 좀 구해줘요 막 뭐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 혼자 사는 원룸이죠.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왔죠. 정말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갇힌 나를 발견해 주는 거, 이거 말고는 뾰족한 도리가 없는 뭐 때마침 상황입니다. 부모님 방문한다든가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고 어허. 괴성을 지르고 5시간 동안이나 빠져나가려고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5시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어허.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이때 네. 영웅 못지않은 또 다른 영웅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부모님도 안 오고 무슨 연인도 안 오고 근데 무슨 영웅이, 그 대체 뭐가 있어요? 영웅이 뭐가 나와요? 안진용 기자님. 자,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접 켜서 만지지 않아도 음성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특히 이렇게 하이 빅스땡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하! 이 남성, 불현듯 이 기능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휴대전화가 있는데 거리 약 6m 정도 되거든요. 어머. 음성 임식 AI 호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된 거죠. 어허. 그래서 바로 하이 빅스땡이라고 외쳤죠. 근데 네.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서 또 포기하려는 그 순간 이 남성의 목소리를 이 AI가 인식을 했고 휴대전화를 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를 외치기 시작을 했죠. 어머. 그리고 긴급전화 연결이 되면 112나 119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걸 이 남성이 착안하게 된 겁니다. 이야,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휴대나 저만큼 멀찌감치 해놓고 하이 맘맘맘 불러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 지금 그런 기능을 갑자기 불현듯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전화 연결되면 혹시 112, 119로 바로 통화를 시도했나요? 최진봉 교수님? 시도를 했는데 불행히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어머, 왜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죠. 5시간 갇혀 있으면 정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 좁은 1m 제곱미터 안에서. 그래서 112, 119를 하려고 긴급전화를 연결시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음으로 누구를 찾았나? 부모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머. 부모님이 전남 목포에 살고 계시는데 이 전화번호 안에 아버지, 어머님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아하. 거예요. 다행히도 이 전화기가 그 이름은 인식을 한 겁니다. 어머. 긴급 전화는 인식을 못했지만 간절히 부르는 부모님의 이름은 인식을 해서 네. 결국 연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일단은 진짜 극적으로 부모님과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때 근데 이 통화 연결됐을 때 막 울먹울먹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통화 내용 어땠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119. 아. 119. 여보세요? 119. 여보세요? 여보세요? 119. 어? 119. 어? 119. 119 아니? 119. 119. 지금 이게요. 이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웃기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 남성분은 보세요. 휴대전화를 코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6m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 6m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계속
하이 빅스비 계속 했죠. 그리고 부모님 통화가 됐지만 뭐라고? 계속 이렇게 선문단만 주고받다가 아버님이 눈치챈 거야. 119 알았어 119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수정 교수 한밤중에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반가워 마음에 아들 했는데 119 얼마나 가슴이 콩 내려앉을까요, 지 부모님이. 네, 뭐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너무나 다행하게도 저게 지금 AI에 의한 음성 인식 기술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가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부모님의 이제 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결국 맞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짐작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7시에 갇혔는데 11시 42분경에 어머.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가 저렇게 돼가지고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강원도에 사는 여동생에게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머. 그래서 119에 이제 연락이 돼서 궁극적으로 경찰과 119가 출동을 하여 이 사람을 6시간 만에 구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머. 네. 삼각 공조가 된 거. 일단 아드님은 119 했고 부모님은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아이고 아들 주소를 모르겠어. 자 그럼 일단 딸한테 물어보자. 야 너희 오빠 주소가 어떻게 되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경찰에 주소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거의 6시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분 남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들어간 건데 또 이제 문이 잠긴 거잖아요. 그 유리 깨 부셔가지고 파편으로 손으로 집어서 천장도 뚫은 거란 말이에요. 벽돌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포기를 한 거고 발로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부시려고 이제 제가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열려가지고 수건벌이 그걸 빼서 긁었어요. 3-4시간 같은 이제 이 작업을 하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딱히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할 거는 없는데 심한. 근데 이제 어딜 가든 이제 그 휴대폰을 챙겨가자는 그런 좀 마인드는 생겼고요. 하이 빅스비 정태훈 기장님한테 연락해줘. 전화 왔어요. 어머 대박. 시청자분들 오늘부터 일부러라도 한번 저 기능 해보실 것 같은데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날 속담 진짜 틀린 게 없어요. 다만 걱정되는 게 최명규 원장님 저분 이제 저러실 때 나중에라도 화장실 가는 게 혹시 두렵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gat혀 있는데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뭘까요?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위협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공황 발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갇혀 있는데 뭐 한해 비유이지만 그 굉장히 나쁜 가스가 있어서 본인이 계속 갇혀 있으면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당분간 이분은 아마 화장실 문을 닫는 거는 굉장히 피하실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어쩌면은 항상 화장실 문에 그 갈고리나 그런 거를 갖다 꼼꼼히 매우 딴 사람보다 주의 깊게 살피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데 좀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문 좀 열고 이제 볼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기능 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럼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모두 다 저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종류도 있고 또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설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놔야 된다고 해요. 국내 삼성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빅스비 이렇게 부르면 이 음성인식 호출 기능이 작동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 해외 이 휴대전화 애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이렇게 부르면은 똑같이 그렇게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저도 그 제가 살고 있는 곳 그 분리수거장에서 누군가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이 빅스비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통에 이 빅스비가
핸드폰이 떨어져서 대답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어머. 뒤지면서 찾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누리꾼들 중에서는 잃어버렸을 때 뭐 1분 뒤에 알람 울리도록 해줘 해서 소리 나게 하면은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운전 중에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하이빅스비 뭐 내비게이션 켜줘 이렇게 해서 키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 겪은 남성 지금 집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주인분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부서진 화장실 문짝과 천장 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좋은 또 천사 같은 분을 또 만났네요. 하이 빅스비 하실 때 한마디 더 해주세요. 하이 빅스비 뉴스파이터 켜줘.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짧게 좀 광고 해봤어요. 네. 자, 사람이 먼저죠. 근데 우리 보통 하면 무엇보다 먼저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사람이 먼저죠. 이 말은 비가 오는 새벽 배달을 가던 한 배달 기사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허. 어찌된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배달에 나선 배달 기사분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도로 위엔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 중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도로 앞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어머. 빗길에 미끄러진 건지 그 옆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도 쓰러져 있는 어머, 상황입니다. 어떡해요. 이 모습을 목격한 블랙박스 운전자는 급히 자신의 오토바이부터 세웁니다. 아니 근데 일단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상 보면 도로가 다 젖었고 아마 빗방울도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두워요. 근데 블랙박스 장착된 운전자 세웠지만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 현장 음성과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런 상황에서요. 보세요. 119를 불러드려요 했더니 시민분이 신고했다고 해서 일단은 빠르게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 근데 허주연 변호사 진짜로 저때 방치됐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다행히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였긴 했지만 비도 오고 있었고 밤이어서 체온도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시민분들 다른 목격자분들도 우산도 씌워주면서 같이 도왔다고 합니다. 네. 저게 지난 4월 5일 밤 12시쯤 배달 기사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목격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목격자가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이제 비상등을 켜고 멈추니까 자기도 천천히 주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을 하게 된 세상에. 겁니다. 자신도 배달을 가던 길이고 사실 2차 사고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이 쓰러진 운전자 의식부터 상태부터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격자들이 구급대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구호 조치를 하던 중에 8분 만에 이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이 운전자분은 이 상황 설명까지 다 하고 자신이 가고 있던 배달지로 다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사고 원인이 뺑소니라고 목격자분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혹시 네. 저분이 배달을 하시던 중이었잖아요. 혹시 네. 나중에 더 큰 봉변 있잖아요. 그 배달 음식 시키신 분이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아직도 음식 안 오면 어떻게 혹시 뭐 그런 봉변 당하셨어요? 아마 그런 봉변 안 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캔커피하고 디저트를 배달 중이었는데 무사히 잘 배달드렸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늦게 온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분도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사람이 우선이다. 음식이 좀 늦으면 그러네요. 어떠냐. 또 맞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변상해달라면 내가 변상해드리면 되지. 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진정한 사람이란 표현보다 인간미가 넘치는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분 어딘가에 지금 날개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천사분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사연,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누리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2차 사고 날 수 있었는데도 빠른 조치를 취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진짜 공감되잖아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앞으로 배달시킬 때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 이 누리꾼분들 참 마음이 선하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것저것
이 관심 가는 소식들 짚어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지금 강릉에서 불이 났잖아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우주콘도 진짜. 다 탔다고 네. 하고 경포대도 탔다고 하고 엄청난 피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경포대 인근 덮친 산불로 지금 한 펜션 업주가요. 금고 속에 보관해둔 이 5만 원짜리 지폐들이 까맣게 타버려서 마음도 지금 까맣게 탔다고 합니다. 어머 이건가 봐요. 진짜 어머 세상에. 네, 지금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5만 원 뭉칫돈인데 저 주인이 10년 넘게 강릉에서 이 펜션을 운영해온 70대 분인데요. 네. 이번 산불로 펜션이 다 타서 이 뼈대가 남았고 본인은 겨우 몸만 피해서 대피소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머. 불길이 잡히고 펜션을 찾았더니 저렇게 금고에 보관해뒀던 5만 원 뭉칫돈이 까맣게 다 탄 거고 통장, 각종 증서도 모두 검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분은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저 네. 그러면 아까워도 다 종량종 봉투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현장을 잘 보존하셔야 되는데 불에 탄 돈도 새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어머! 한국은행 가져가면 바꿔드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집에 불이 나서 현금이 탔을 경우에는요.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용기에 담아서 한국은행에 가져가시면 남은 금액, 면적에 따라 해요. 저게 예를 들면요. 4분의 3 이상 남아있잖아요. 네. 전액을 보상받고요. 어머. 그리고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 반액을 돌려줍니다. 어머. 그리고요. 제로 남아있는 부분도 면적으로 치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제로 남아있는 거 절대로 털어내시면 안 돼요. 어머. 저 상태 그대로 잘 가지고 가시면 네. 최대한 많이 원래 돈만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불에 탄 현금이 있으시면 그 현상 그대로 잘 보존해서 한국은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비단 이번 강릉 화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 때도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꼭 저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